최근 전 세계의 관심은 과연 자국이 코로나 백신을 빠르게 확보하고 맞을 수 있는가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전 세계 백신 회사들이 밝힌 백신 공급 조건에 크게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관련 정책에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라는데요. 스가네각이 내놓은 파격적인 정책은 다음에서 언급될 백신 회사들이 제시한 공급 조건보다 오히려 더 충격적이며 일본 국민들이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백신 회사의 제안과 스가네각의 발표가 왜 충격을 안겨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백신 회사들은 자신들의 백신 공급 시에 각 국가와 계약을 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면책 조건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면책해달라는 것으로 백신을 빠른 속도로 개발해서 내놓았으니 충분한 시간이 없으며 발견 못한 부작용은 백신 회사들 책임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상상을 초월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스가네각의 파격적인 백신 공급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의 백신 정책을 더블 플레이라며 모든 그림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스가의 쓰나미 폭탄 정책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의도된 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과 동시에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에서 배상을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알아서 치료해주고 배상까지 해준다고 하니 믿음직하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네티즌들은 이런 법안 통과를 질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무료 백신을 맞을 수 없으며 그러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맞섭니다. 한편으로 보면 일본 국민들이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현재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모든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하기로 진행한 상황이고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부작용까지 책임져 준다는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책임진다는 법안을 통과한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것은 2019년에 도쿄전력과 관련된 일본 정부와 법원이 국민에게 보인 케이스를 꼽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관련된 피해와 관련해서 반드시 피해자들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들은 나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이 책임을 도쿄전력이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쿄전력 역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대법원은 해당 소송 판결에서 도쿄전력의 관계자들을 전원 무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후쿠시마 현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일본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이제 정부에게도 강하게 인상지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이번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시키고 부작용까지 정부가 책임져준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유착이 심한 대법원에서 부작용이라고 규명이 어렵다고 판결을 내버리면 사실상 정부에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 국회의 백신 부작용 정부 무한책임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가 매우 어렵게 돼버린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백신 가미카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백신이 있으면 무턱대고 거대한 위험에 뛰어들자라는 말인가 라며 백신은 아직 제대로 검증된 것도 없는데 이것을 온 국민에게 무료로 맞춘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며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고우트 트래블이나 올림픽을 강행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국민이 모두 백신을 접종해 경제활동이나 올림픽 응원에 나서야 하는 국면 자체가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일종의 백신 동원령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는 과거 2차 대전 때 각종 무기 생산을 위해 국민들이 동원된 상황을 비유하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올림픽이나 각종 경제 복구를 위해서 백신을 모두 강제로 맞아야만 하냐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계자들은 현재 백신이 안고 있는 숙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순히 백신을 맞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안 그래도 미국에서는 설문조사 시 49%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상황이기도 한데 과연 여러가지 신뢰를 얻지 못한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백신을 일본 국민들이 순순히 접종하려고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두 번째로 제기되는 의심은 스가의 큰 그림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단순 타이틀에 불과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정책을 정당화시키려는 일종의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가네각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은 최악의 코로나 확산 국면으로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기 바로 이전에 스가 내각은 뜻밖의 한 가지 정책을 슬쩍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여행 장려 정책인 고우트 트래블의 실시 기간을 연장할 뜻을 표명한 것이죠. 그는 이날 열린 관광전략 실행 추진회의에서 지방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관광업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며 고우트 트래블 사업을 연장해 감염 상황이나 여행 수요 회복 상황을 고려하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의사협회는 이번 주가 사실상 의료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보고 고우트 트래블은 물론 모든 일본 여행 외식 정책을 멈추고 봉쇄를 실시해달라며 절규에 가까운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PCR 검사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무증상자는 집에서 며칠 쉬면서 타이레놀이나 먹으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우트 트래블을 연장하는 것에 놀란 것이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그 다음날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알게 됐습니다. 스가 내각이 백신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백신 법안 통과가 된 직후에 눈치채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스가 내각에서 올림픽을 끝내 추진하는 것은 바로 백신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사히의 주간신문에 따르면 IOC에서 유럽 전체에서 올림픽 예선전 등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럽이나 북미 등 전 세계에서 지역 예선 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야 하는 시점임에도 아무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2021년 올림픽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내각은 한 가지 위험한 가정을 했는데요. 현재 나오는 백신의 효과는 95%이므로 내년 여름쯤엔 모든 이들이 어느 정도 정상 생활에 복귀할 것으로 가정하고 올림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완벽한 백신을 가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즉 일본 정부는 현재 방역은 허술한 이대로 둘 것이고 봉쇄도 없으며 오직 백신으로 코로나를 잡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현재 내수시장밖에 없으므로 여행 외식은 멈출 수 없고 백신으로 온 국민을 무료로 다 접종시켜서 이 사태를 한번 해결해보겠다는 도박에 가까운 무리수가 나온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이 이것이 실제로 자칫 강제 접종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학생 셔틀버스 강제 동원, 의사 자원봉사자 강제 동원 등이 이루어졌다면서 올림픽을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무리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의 신뢰를 제대로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뉴욕타임즈는 한국 정부는 독감 백신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하며 일본 정부와는 다른 행보임을 나타내는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는 이에 관해 철저한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우려가 없도록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반장은 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면책 요구와 관련 이런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안전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좋은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이 논란이 되는 것은 보통 백신이 완성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이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은 이 기간을 10배를 압축해서 1년에 끝냈으니 관련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백신 관련해서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데요.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현재 여러 국가 또 다양한 제조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나 계약 조건, 확보량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위한 전략이고 또 일부 사항은 계약 완료 뒤에도 비공개인 내용이자 계약 조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하루 5,600명의 확진자는 부담이 되지만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방역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현격한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스가 내각은 마치 백신에 올인한 것처럼 각종 정책을 펼쳐나가며 일본 국민의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백신의 효능이 뛰어나다고는 하나 무조건 백신 투입은 반대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테이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면서 세계 각국들은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국에게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개척해야 하는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 흑연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껏 개발한 기술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 포스코가 나섰는데
포스코는 그룹 역량을 결집해 원료 조달부터 양곡재, 음곡재 생산까지 아우르는 밸류 체인을 완성하고 세계 1위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포스코는 2018년 개발권을 확보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라토 소금호수의 리튬 매장량을 국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당시 220만 톤으로 추산했던 예상과는 달리 약 6배인 1350만 톤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튬 1350만 톤은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 생산에 필요한 양입니다. 옴브레 무에라토 소금호수의 리튬 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튬 농도는 염수 1L에 녹아있는 리튬 함량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농도가 높을수록 적은 염수에서 많은 리튬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매장량 최종 확인을 계기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우선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고 포스코는 철광 생산 공정에서 활용해온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순도 니켈 제련 공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음곡재 원료인 흑연의 수급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호주 등 흑연 광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흑연 음곡재는 양곡재에서 방출된 리튬이온을 저장 및 방출하면서 전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포스코는 현재 흑연 공급을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출 방침입니다. 차세대 2차 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전지 소재 개발에도 뛰어드는데 전고체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충전 시간은 줄여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지는 자동차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대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며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은 연간 최대 2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수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내연기관 차량인데 2030년 이후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에너지 산업 구조와 기술 수준, 국민 소득 등을 감안하면 중동과 남미, 아시아 등은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어 2030년 이후에도 여전히 내연기관차 수출 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자동차 생산 구조에서 한국만 선제적으로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면 내수 판매 물량이 줄어들면서 내연기관차 부문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전기차를 넘어 점점 배터리 업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전기차일 것입니다. 전기차의 성능은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가 좌우하는데 차세대 전기차의 성능은 어떤 배터리를 탑재하느냐의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산업의 주력인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몇 년 전부터 제2의 반도체라 불려왔습니다. 실제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5년 연 180조 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150조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올해 2분기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출하량 1위에 올랐고 곧이어 2분기 영업이익 5,716억 원을 거두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잠재력에 비해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시장의 의구심을 잠재웠습니다.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중국의 추격입니다. 일각에선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와 경쟁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가 아닌 제2의 LCD가 되고 말 것이란 비관론도 내놓습니다. LCD나 폴리실리콘의 사례처럼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중국의 치킨 게임으로 배터리가 공급 과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선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높은 수익성을 누릴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LCD는 중국 후발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하면서 공급 과잉에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LCD보다 반도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7개에서 8개 상위 업체들과 나머지 후발 업체들 간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전기차 시장을 공격적으로 부양하기 시작했고 100개 이상의 중국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 중 살아남은 곳은 2곳 정도입니다. 그나마 2위인 BYD의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3위인 옵티멈 나노는 중국 당국의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파산하는 등 중국 정부의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선발 업체들과 후발 업체들의 배터리 성능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자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 경쟁력 없는 업체들을 퇴출시켰습니다. 현재 CATL을 제외하면 한국을 위협할 만한 업체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이상 선제 투자가 필요한데 최근 기술 혁신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는 한국과 같은 선발 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29.8%를 했습니다. LG화학의 2분기 배터리 부문 영업이익률은 5.5%를 기록했는데 아직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이 반도체와 비교하기에는 민망할 만큼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수주가 3년 전에 계약한 물량임을 감안한다면 배터리 시장의 목소리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한국만큼 미래 모빌리티 이동수단 제조 생태계가 잘 갖춰진 나라는 없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두뇌인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동체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한 나라에 모여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점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도 자체 설계 구조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하나소닉 등 일본 업체들은 해당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해외 업체들보다 태생적으로 연구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4대 그룹 총수들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회동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차세대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판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배터리가 반도체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장기 집권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전기차